지금부터 김용 무협소설 만화 리뷰의 대장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순서는 시대적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천룡팔부 34권, 사조용전 38권, 신조염녀 21권, 의천도령기 20권, 소강호 26권, 녹정기 15권, 총 154권의 만화 리뷰를 시작합니다. 대장정의 첫 번째 열차 천룡팔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힘을 1인력, 10사람의 힘을 10인력, 그리고 여기 50명의 힘을 가진 50인력 자자문이라는 중년 남성이 있습니다. 자자문은 무량파라는 문파의 장문인 자리를 두고 사제와 대결 중이었고, 대결은 각각의 제자들의 살벌한 사투로 승패를 가르는 방식, 그리고 그 마지막 대결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 중요한 싸움에서 자자문의 제자가 철푸덕 나자빠져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긴박하면 배가 되고 군중들은 이 피말리는 싸움을 숨도 쉬지 않고 지켜보는데, 20살쯤 되어 보이는 잘생긴 한 청년이 자빠지는 모습을 보고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으니, 다시 싸움이 전개되고 자자문의 제자가 오히려 상대의 다리를 불구로 만들면서 자자문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즉, 자자문의 제자는 허허실실 작전을 쓴 셈이었죠. 비록 삼류문파인 무량파라고 하더라도 장문인이라는 감투는 춤을 추게 만들었을 터, 허나 50인력 자자문은 승리의 기쁨도 잠시 뒤로 한 채 좀 전에 웃음을 터뜨린 청년을 바라보며 소리치는데, 넌 어느 문파길래 우리 무량파를 비우는 것이냐? 저는 무공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다네라고 합니다. 자자문은 다네라는 청년이 무량파를 능욕했다 생각하여 부하에게 시켜 주살하라 일렀습니다. 이에 허둥지둥 다른 박질치는 다네의 꼴을 보니 정말 무공을 하나도 모르는 게 확실했죠. 다네의 수급을 향해 날아오는 칼날, 그때 담비 한 마리가 무사에게 달려들어 사정없이 물어 뜯어버리는데, 담비가 너무나 재빠르기에 무사는 그저 도망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실컷 물어뜯고서는 천정의 대들보 위로 올라가 버리는 담비, 그리고 그 담비를 쓰다듬는 15살쯤 되어 보이는 귀엽게 생긴 한 소녀. 다네는 그 소녀에게 폭언을 취하고는 생명의 은인이라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자자문은 길길이 화가 나서는 또다시 말하길, 넌 어느 집안 사람이냐? 하지만 소녀는 아무 대답도 해줄 리가 없었죠. 문파, 문중, 그것이 뭐길래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걸까요? 쉽게 설명해서 저는 강호의 문파는 지금의 조폭이나 깡패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면, 즉 가오를 지키려고 무모한 싸움을 한다든지 이권을 얻기 위해 형제나 사부도 서슴없이 해치우는 단체. 다만 목표가 지금의 조폭은 돈이지만 강호에서는 더 강한 무공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자자문은 그놈의 체면 때문에 다네와 이 소녀를 여기서 그냥 보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자자문은 자신의 최종 절기를 꺼내들었고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달려드는 담비, 참고로 담비의 이름은 섬전초이며 독사와 독충을 먹게 하여 세상에 둘도 없는 맹독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51력 자자문도 섬전초에게 물리고 말았으니, 섬전초가 지금까지의 천룡팔부에서 가장 강한 생명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자자문은 급히 혈도를 막아 독이 더 퍼지는 것을 막고 있었고, 그 사이 소녀는 다네를 데리고 이곳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무사히 빠져나와 한다는 소리가, 소저 자자문에게 해독약을 주는 게 어떻겠소? 한마디로 선비나무랭이가 확실한 순간이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이름을 종룡이라고 소개하고 해독해줄 필요가 없다며 말을 이었습니다. 곧 산홍방이라는 곳에서 무량파 모두를 죽이러 올 거라는 얘기였죠. 이에 다네는 결심을 합니다. 산홍방을 찾아가 두 문파의 싸움을 말리겠노라고요. 종룡은 그런 다네를 이거 완전 바보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다네가 잘생겼기 때문일까요? 어느새 다네를 같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산홍방의 방주 상홍원 앞에서 당당히 말하는 다네였습니다. 두 문파의 원한 관계를 푸시는 게 어떨까요? 살생은 희생만을 낳을 뿐입니다. 산홍방의 방주 상홍원은 71력의 무공을 가졌습니다. 강하다는 것은 이런 인자함에서 나오는 걸까요? 차분히 다네의 간곡한 간청을 듣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두 년놈을 해치워라. 위기의 순간에는 역시 담비 섬전초의 활약만을 기대해야 했습니다. 섬전초가 쉴 새 없이 모두를 물어뜯기 시작했고 어느새 사공까지도 물어뜯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71력의 강함이란 정말 무시무시한 모양입니다.
비록 섬전초에게 물리긴 했지만 기합 한 방으로 섬전초를 멀리 튕겨나가게 했으니까요. 그래도 이내 내공을 끌어올려 극독을 막아내야만 했습니다. 이때를 노려 단해와 종영은 주랭랑을 치료했지만 사공원과 자자문의 차이는 확연했습니다. 결국 붙잡히고만 두 사람. 맹독을 어느 정도 막아내고는 해독약을 내놓으라고 다그치는 사공원. 종영이 해독약은 집에 있다고 하자 종영은 포로가 되어 남아있고 글쎄 단해가 그 해독약을 가져와야 하는 지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단해 입속에 7일 발작하는 독약을 쳐넣었으니 7일 안에 돌아와야 했고요. 이 모든 사단은 단해로부터 시작되었기에 누굴 원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많이 쳐줘도 1인역밖에 안 되는 단해는 매사 긍정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알겠다며 흔쾌히 종영의 집에 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7일 뒤 단해는 독으로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해는 자신의 목숨보다는 종영이라는 소녀를 꼭 구해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길을 재촉하여 가던 중 하필이면 무랑파 사람들을 마주치고 말았으니 이 당시 단해의 주특기는 허둥지둥 다른 박질밖에 없었기에 또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럴 수가. 추진력을 얻어 도망친다는 곳이 절벽이라니 결국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떨어지다 문득 손에 잡히는 나무 줄기를 움켜잡았고 이의 속도가 줄어들자 절벽 중간쯤에서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 멈춰선 절벽 중간쯤에 기관장치로 되어 있는 석실이 보이지 뭡니까? 살기 위해 또 종영을 반드시 구출하기 위해 단해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석실 안으로 들어갔더니 웬걸 그곳은 마치 신선들이 사는 곳처럼 화려했고 웅장했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석실 안에서 매우 험한 것을 마주치고 맙니다. 단해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게 되는 한 여인을 말이죠. 그 여인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웠고 청초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조심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깨닫게 됐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 모습과 완전 똑같이 옥을 깎아 만든 조각상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단해는 오히려 이 조각상의 아름다움에 더 빠져들었고 호칭도 신선누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옳지, 신선누님에게 절이라도 한번 올려야지. 단해가 몸을 숙이자 신선누님 신발에 적혀있는 글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를 천번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리. 선비 나부랭이 단해가 어찌 한낱 조각상 따위의 요구를 따르겠습니까? 998, 999, 드디어 1000. 단해가 1000번이나 머리를 방석에 쪼아댔고 방석이 해지더니 그 안에 서책 같은 게 드러났습니다. 두 권의 서책은 이름하여 북명신공과 능파미보 그리고 책 사이에 있던 쪽지도 단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책으로 소유파의 무공을 배워 소유파 사람들을 전부 처단하라. 단해는 신선누님 말에는 절대적으로 따를 심산이었지만 살인만은 저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여 이 두 권의 책에 있는 무공을 배우지 않으면 그만 아닌가 라고 생각해버렸죠. 단해가 이 석실에서 더 지체하다가는 종룡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출구를 찾아 헤매었고 우연히 수없이 많은 책장들로 가득 찬 어느 한 방을 찾았습니다. 책장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파의 이름과 그 문파의 무공 이름들이 쭉 적혀 있었고요. 다만 책장 안에는 그 어떤 책 한 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해는 자칭 책벌레였지만 무공 서책만큼은 1도 관심이 없었기에 아쉬움조차도 없었습니다. 으이구 답답이. 다시 발걸음을 옮겨 드디어 찾아낸 출구. 저절로 신이 나서 석실 밖으로 뛰쳐나오게 된 단해였습니다. 그런데 단해는 이 후련한 마음보다도 석실한 신선누님의 조각상이 자꾸 눈에 밟혀왔습니다. 즉 단해는 실제 사람보다 캐릭터를 더 사랑하는 우리 히치코모리들의 시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험한 숲을 얼마나 헤치고 나아간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종룡이 말한 대로 종룡의 집을 발견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는 곧 종룡의 어머니를 만날 수가 있었고요. 하여 종룡의 긴급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그때 이문세를 뛰어넘는 말상 중에 상말상, 아니 그냥 말대가리 아저씨가 나타나더니 다짜고짜 내 아내를 넘보지 말라며 단해를 냅다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종룡의 어머니 간보보가 단해를 구하지 않았으면 골수가 터져버렸을 아찔한 순간 휴. 그럼에도 말대가리는 단해의 곱상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넌 단정순과 무슨 관계냐? 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단정순이라고? 단정순은 누구란 말이죠? 그런데 순둥이 단해가 눈에 불을 켜며 단정순은 우리 아버지인데 어쩔 것이오? 라며 소리쳤고 또 그 말에 옆에 있던 간보보는 왜 심장이 멎는 듯이 기겁을 하고 있을까요? 또 말대가리의 벼락 같은 공격이 단해를 덮쳐왔습니다. 간보보가 다시 한번 공격을 막아주었고요. 이내 말대가리와 간보보의 싸움으로 번져갔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간보보의 칼끝이 말대가리의 가슴을 찔러버리고 말았으니 이는 말대가리가 그냥 찔러 죽자라는 심산이었기에 벌어진 일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말대가리와 간보보가 동시에 울음을 터뜨리며 이젠 서로에게
간부에게 사과를 하고 있지 뭡니까. 이윽고 간부가 다네에게 와서는 남편이 부상을 입어 종령을 구하러 갈 수 없게 되었으니 사공원에게 가서 내 딸을 놓아주지 않으면 마왕신 종망구와 소야차 간부가 신농방을 멸문지화시킬 것이다 라는 협박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다네는 종령이 친딸은 맞소?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럼 섬전초의 해독약이라도 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부가 말하길 섬전초의 해독약은 원래 없었다고? 즉 종령은 애초부터 말대가리 아버지 종망구나 어머니 간보보를 데려오기만 하면 사공원 따위는 상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계획이었습니다. 이때 종망구의 무공은 200력, 간보보의 무공은 121력이었습니다. 간보보가 아랫마을 어떤 집을 잃어주며 그곳에서 천리말을 빌려 타고 가면 빠를 거라며 제초까지 했습니다. 저였다면 그 말을 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호박고구마 단에는 그거 참 묘수라며 간보보가 일러준 집으로 즉시 향했습니다. 가보니 이곳의 상황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말주인으로 보이는 복면을 쓴 여인이 괴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지 뭡니까. 이 와중에 우리 사내는 복면 쓴 여인에게 종령을 구하러 가게 천리말을 빌려달라고 했고 그 와중에 복면 쓴 여인도 종령에게 질투심이나 느끼고 있었고요. 이내 괴인들이 복면 쓴 여인에게 달려들려 하자 1인역 단에는 주특기 무모한 오지랖이 발동 걸리더니 내가 막아볼 터이니 어서 도망치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에 복면 쓴 여인은 지그시 다네를 한번 바라보고는 번쩍 뛰어올라 사방으로 덮쳐오는 괴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의 무공은 50인력이었고 괴인들은 5에서 10인력 정도였지만 아무래도 수적으로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천리말을 타고 도망치고 마는 복면 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고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괴랄하다고 해야 될까요? 다네를 말에 태우지 않고 채찍으로 감아서는 대롱대롱 끌고 가고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달려 괴인들에게 벗어난 것까진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면을 쓴 여인은 다네가 무슨 말만 하면 사정없이 주먹질을 해댔습니다. 다네는 온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이번엔 4명의 독수리 문양이 새겨진 망토를 찬 여자들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이 무림개가 얼마나 각박했는지 몰라도 다짜고짜 공격해 들어왔고요. 다행히 복면 쓴 여인의 무공이 51력, 망토 여자들은 각각 21력 정도였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모두 물리쳤지만 부상을 입고만 복면 쓴 여인. 이때 다네의 바지는 구멍이 크게 나 있었기에 시체에서 벗겨낸 독수리 망토를 걸치기로 했고 덩달아 복면 쓴 여인도 독수리 망토를 걸치고 일단 같이 종령을 구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종령이 잡혀있는 산홍방 본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납던 산홍방의 사람들이 달려와서는 넙죽 절을 하며 극공손해지는 게 아닙니까. 심지어 71력 사공원조차도 벌벌 떨며 고개를 조아리며 이렇게 말했죠. 영치궁에서 오신 사신께 문안인사 올립니다. 라고요. 여기서 잠깐 설명을 살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온 무량파는 삼룡문파, 그리고 그보다 조금 강했던 산홍방도 삼룡문파, 그리고 영치궁은 인류를 아득히 뛰어넘는 지존급 문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옳거니 이 기회를 노려 다네가 말했습니다. 종령에게 해독약을 주고 당장 풀어주라고요. 어찌 삼룡문파 따위가 지존급 문파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운이 좋았던 결과지만 어찌됐건 종령 구하기 대성공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한적한 곳에 와서는 종령은 복면 쓴 여인에게 친근히 무관청 언니는 어떻게 왔어요? 라고 했습니다. 복면 쓴 여인의 이름은 무관청이었습니다. 이렇게 잠시 여담을 나눌 참이었는데 그때 또다시 나타난 괴인들, 분명 무관청을 지구 끝까지 쫓아올 심산이었습니다. 이해와 다네와 무관청은 천리말을 타고 같이 도망치기 시작했고 종령은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기에 따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천리말을 타고 도망친다면 분명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길은 없고 앞에는 절벽만 있었으니 결국 천리말은 다네와 무관청 2명을 태운 채로 절벽을 뛰어넘어야만 했습니다. 건너편 절벽 위로 가까스로 발을 디뎠지만 균형을 잃고 그대로 땅떨어지로 떨어지는 순간 무관청이 다네를 잡고 뛰어올라 절벽 위로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리만은 처절한 울음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죠.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무관청은 부상 부위에 고통이 가중되어 기절해버렸습니다. 그런 무관청을 바라보니 복면 사이로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녀는 매우 빼어난 미모였고 나이는 17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뿔싸, 잠시 휴식 시간도 갖지 않았는데 벌써 괴인들이 절벽 위로 기어오르고 있었으니 무관청이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괴인들이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 이제 죽을 일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엄청난 내공이 실린 괴성이 반대편 절벽에서 들려왔고 어느새 그 괴성을 지른 자가 절벽을 단번에 뛰어넘어 다네가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자의 생김새를 보니 악인이 분명했습니다. 역시나 오자마자 어떻다는 말도 없이 괴인들을 도륙내기 시작했고요. 원래 잔인무도한 자라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자이지만 굳이 명분이 있다면 자신의 제자가 최근에 죽었기 때문에 복수한다는 거였죠. 이내 다네가 도륙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기는 다네의 대가리를 움켜잡더니 들어올려서 악력으로 머리통을 터뜨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들갑을 떨면서 다네의 머리통 모양이 자신이 그렇게 찾아다니던 머리통 모양이라며 다네야말로 자신의 유일한 제자가 될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서 절을 올리지 않고 뭐하냐고까지 했습니다. 이자 이름은 남해학신으로 무공은 250민력이었으며 남해파의 장문인이었습니다. 만약 다네가 250인력 남해학신의 제자로 들어간다면 못해도 200력의 무공은 점수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었습니다. 허나 다네는 무공에는 1도 관심이 없었을 뿐더러 극악무도한 악인의 제자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네가 계속 거절하자 남해학신은 기반한 작전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무관청을 납치해서 데리고 가면 언젠간 승복할 거라는 거였죠. 실은 좀 전에 무관청이 남해학신에게 능욕을 당할 것 같아 옆에 있던 다네와는 결혼할 사이라고 말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마당에 다네도 맞다며 맞장구 쳐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네 앞에서 복면을 벗어 이번엔 제대로 얼굴도 보여줬고요. 역시나 무관청의 미모는 엄청났습니다. 물론 천룡팔부에서는 미녀가 너무 많아 미녀 순위로 치면 5위 정도였습니다. 즉 남해학신의 작전은 약혼녀를 납치해가면 어쩔 수 없이 제자가 되는 것을 수긍하겠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천길 낭떠러지를 마치 미끄럼틀 내려가듯 내려가버리는 남해학신, 그리고 절벽 위에 홀로 남겨진 다예. 남해학신이 도착한 곳엔 중년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에는 깊게 패인 상처가 있어서 왠지 섬뜩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품속에는 갓난아기가 울어대고 있었죠. 그럼 이 여인이 한 아이의 엄마라고? 아니죠. 이 여인은 남의 집 아기를 납치해서 데리고 놀다가 실증나면 죽여버리는 유괴범 악노이 서비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악인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벌써부터 음흉한 표정으로 무관청을 바라보며 군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죠. 엄청난 경공을 보유하고 있는 이 악인은 미녀들을 마구 성폭행해버리는 강간범 악노사 운중악이었습니다. 참고로 무관청을 이곳으로 데리고 온 자는 바로 살인범 악노삼 남해학신이었고요. 강호는 이 악랄한 자들을 4대 악인이라 칭했으니 악노이 섭이랑 악노삼 남해학신, 악노사 운중악, 그리고 아직 등장하지 않은 악노일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4대 악인 앞에 나타난 또 다른 4명의 남자들, 바로 대리국 4대 호위무사들이었습니다. 이름하여 어초경도. 악과서는 공존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내 곧 격정적인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4대 악인데 어초경도. 먼저 서비랑을 공격하는 어초경독들. 이때 서비랑은 271력, 어초경독은 각각 200인력씩이었습니다. 어초경독 2명이 공격해도 서비랑을 쓰러뜨릴 수 없었고요. 옆에 있던 251력 남해학신도 무섭게 달려들기 시작하니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슬슬 151력 운중왕의 공격마저도 맞서기 어려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운중왕의 일격이 적중되고 말았고 남해학신도 유효타를 날리고 말았죠. 위기의 순간에 또 한 명의 대리국 고수 고군우라는 자가 나타나자 전세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 고군우의 무공은 서비랑과 같은 271력이었습니다. 이제 대리국 4대 호위무사 어초경독과 고군우까지 5대, 4대 악인 3의 싸움이 시작될 찰나 멀리서 들려오는 휘파람 소리, 4대 악인은 하나같이 형님이 부르는 소리다 라며 휘파람 소리를 따라 재빠르게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만약 이 싸움이 계속됐다면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만약 이 싸움에 4대 악인 첫째 악노일이 있었다면 처참한 패배는 확실했을 겁니다. 이제 어초경독들은 강호에 찾아온 목표를 달성해야 했습니다. 바로 다네를 찾는 일이었죠. 무관청에게 다네가 절벽 위에 혼자 남겨졌다는 얘기를 듣고는 서둘러 절벽 위로 올라가 봤지만 다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은 그 사이 다네에게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네가 홀로 절벽 위에 있을 때 신농방들과 무량파들이 절벽 위로 올라왔고 이윽고 독수리 문양 만토를 입은 영치궁 간부급 여자도 절벽 위로 올라왔습니다. 영치궁 간부 앞에 무량파 장문인 자자문은 한없이 조아리고 있었고 위풍당당했던 식농방 방주 사공원도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간부가 사공원에게 생사부 해독제를 주지 않겠다고 하자 사공원은 살려달라며 미친 듯이 땅에 머리를 째가며 목숨을 애걸했습니다. 도대체 상사부가 무엇이길래 71력 사공원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이렇게 1권이 끝났습니다.大叔啊，有冇見到個着白衫嘅女仔經過啊？白衫個女仔。